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펙 플러스 깜짝 감산, 인플레이션 영향은 오펙 플러스가 새로운 리스크를 또 시장에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은행 위기도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 싶었고 인플레이션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고점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오펙 플러스가 다시 한번 깜짝 기습 감산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숙제를 좀 던져줬던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한 감산 발표 일단 규모가 좀 어땠나요? 네, 정말 시장에서는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지난 주말이었죠. 이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라는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오는 5월부터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오펙 플러스나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수출이 국가의 재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석유의 수준을 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산유국들은 이제 앞으로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우디는 지금 2030년을 목표로 네옴시티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3월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넘어서면서 당시에 뭐 경유부터 시작해서 휘발유 2,000원을 네. 돌파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에 맞아요. 굉장히 물가에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계 시총이 원래는 애플이었는데 그 자리를 아람코가 가져가기도 했었잖아요. 다행히도 6월부터 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봐도 2020년 3분기 이후로 이제 올해 1분기가 최대 낙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네. 6% 정도 빠졌고요. 또 이제 배럴당 66달러까지 국제 유가가 떨어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이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그쵸, 않았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 중국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원유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필 또 3월에는 SVB 파산 사태로 또 전 세계 은행발 위기로 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유가는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116만 배럴의 감산 네.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의 감산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감산 과연 주동자가 누구냐라고 따져봤을 때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 50만 배럴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동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라크도 21만 배럴 정도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랍에미리트도 14만 배럴, 뭐 쿠웨이트도 12만 8천 배럴 감산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카자흐스탄, 알제리, 뭐 오만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이야기도 잠깐 해보자면 러시아는 이미 2월에 3월부터 6월까지 5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올해 이번에 발표된 게 116만 배럴이고요. 우리 또 작년 10월에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에 대한 감산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합산해보면 도합 366만 배럴인데요. 이 수치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7%가 감소하게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어느 정도를 감산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오펙 플러스에 아무래도 러시아가 끼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50만 배럴 정도를 감산을 했으면 거의 감산을 뭐 주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번 감산 발표가 나오고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기사들이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그런 기사 네.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원래 공화당 쪽은 사우디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했던 반면에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우디에게 약간 제재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에게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뭐 빈살만 왕세자에게 국제적인 왕따를 만들겠다라는 약간 괴롭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런 노골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또한 본인을 이제 국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뉘앙스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약간의 이 둘의 관계가 네.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산유국들 사우디에게 증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7월 달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방문 이후의 결과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10월. 아까 말씀드렸던 네.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 오히려 뒤통수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만큼 이제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제 물가가 오르면 또 본인의 민심을 뺏길 수 그렇죠.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간 선거는 민주당이 좀 승기를 잡아가면서 어느 정도 그 이후에는 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결국에 또다시 감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습 감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사우디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뉴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중국 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하는 국가들만 골라서 굉장히 좀 밀착적인 이런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렇게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렇죠. 사실 작년에 이제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을 때 미국에서는 좀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네. 좀 노골적으로 맹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 반응이 약간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16만 배럴 감산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하고 난 뒤 백악관에서는 좀 불쾌한 뉘앙스를 일단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네. 지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고 리스크가 있는 와중에 감산 발표는 굉장히 현명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감산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감산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고요. 이후에 백악관도 사우디는 미국과 80년 전략적 파트너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스탠스를 바꿔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깜짝 감산이어서 더욱더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절제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좀 현실적인 이유라고 꼽을 네.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 비축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차트 하나가 보여질 것 같은데요. 이제 SPR 재고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전략 비축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네. 미국은 작년에 이제 유가가 크게 올랐을 당시에 전략 비축류를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이제 2억 배럴을 방출하면서 어느 정도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억 9,300만 배럴의 전략 비축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억 배럴의 전략 비축류를 방출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방출한 만큼 지금 다시 보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SPR 재고 같은 경우에는 3억 7,157만 배럴이 남아 있는데요. 이 수준은 1980년대 미국의 전략 비축류 수준이랑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한창 전략 비축유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가 2010년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7억 3천만 배럴 수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또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전략 비축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전략 비축유를 또 한 번 방출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와중에 또 한 번 산유국이 공급량을 조절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가도 잡지 못하고 남아있는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해버리는 이런 리스크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절제된 반응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유가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공급이 채워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전략 비축유까지 쓴다는 건데 네. 그럼 미국 측에서 셰일 업체들이 좀 생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셰일 업체들이 워낙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증산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현재 원유 생산 증가율은 2020년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생산량 자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셰일 유전지대인 퍼미언 분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50만 배럴입니다. 제가 이번에 116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는 깜짝 발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최대 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일 생산량이 50만 배럴입니다. 아, 네, 못 따라오네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증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산을 하면 할수록 셰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테고요. 또 인력 보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미국에서 한창 셰일 업체들을 키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했던 부채들이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증산을 하게 되면서 줄도산한 소규모 셰일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셰일 오일을 시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워낙에 지금 글로벌 키워드가 친환경, ESG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셰일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셰일 업체들은 굳이 원유를 더 생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깜짝적으로 감산을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비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오일에 대한 이런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첫 번째로는 좀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이 내막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원유 감산이 표면적으로는 유가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간의 연합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좀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주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두 나라 간의 여러 가지 협약들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면서 30개가 넘는 여러 가지 협약들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나라 간의 굉장히 결속력이 빠르게 다져지고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올해 3월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3월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중국 민간 석유화학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석유 기업에 사우디에서 하루 48만 배럴의 원유를 주겠다라는 계획도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우디는 그 원유를 결제할 때 원래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제 네. 외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전 세계가 이제 원유를 결제할 때 달러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검토 중이고 이게 확실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페트로 달러의 체제를 좀 흔들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탐탁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사우디도 지금 현재 미국을 정말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재하고 있는 시리아, 이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다시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맹비난을 하면서 사우디에게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는 스탠스를 취할 수만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상당한 좀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달러와 관련해서도 사실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또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오일머니를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안화로 만약 바꾸고 있다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는 건 확실하게 패권을 좀 옮겨붙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미중 갈등이 일어나는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은근히 또 중국 쪽과 함께 하면서 이런 협력 관계를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감산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결국 또 유가가 오르면 네. 저희 또 물가가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원유 감산에 대한 투자 회사들의 코멘트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시티그룹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석유 중앙은행이 되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번 감산 결정에 대한 약간의 팩폭을 날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이제 연말까지 $95까지 갈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ANZ 그룹에서도 올해 안에 유가가 배럴당 $100에 이를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의 공급 감축이 1년간 유지가 될 경우 이제 유가가 배럴당 20에서 $25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 유가가 이제 $80 선에서 거래가 네.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투자 회사들이 연말까지 유가가 $100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원유 기대에 대한 것도 여전히 남겨져 있죠. 이렇게 원유 수요가 또 리오프닝 때문에 회복이 되는 와중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 $100까지 오르게 되는 건 좀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에 굉장히 큰 힘듦을 시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번 유가 상승이 또 한 번 인플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저도 가장 걱정되는 게 일단 기름값부터 맞아요. 걱정이 되고요. 이제 기름을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이 거의 다잖아요. 공장을 돌리려면 또 필요하고 또 그리고 이제 막 여행 가기 시작하셨는데 항공료 급등하면 또 티켓값도 오르고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유가 급등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잠깐 짚어보자면 좀 상승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면서 작년 3월과 비교했을 때 이제 3월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유가가 좀 잡히고 석유류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 같은 회복세는 약간 다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무역 수지 악화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일단 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의 무역 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고유가가 좀 장기화된다면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무역 수지 흑자 규모랑 연평균 유가를 비교해 본 지금 그래프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것을 확인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무역 수지 악화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해운 업계도 굉장히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유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화물 운임이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함께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
환율도 중요할 것 같은데 환율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유가가 급등하면 또 이제 아무래도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 이 달러 수요가 자극돼서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를 우리가 밟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감산 발표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5원 정도 이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급등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자극되고 앞서 말했듯이 무역 적자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되면 아무래도 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죠. 악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외국의 투자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역시 증시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원래 인플레이션 수요가 지금 자극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연준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연준에서는 이번 유가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또 이제 기준 금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미국에서 네. 많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22만을 넘어섰다고 이제 시장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면서 이제 고용이 조금 이제 축소되고 있다. 과열됐던 노동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유가로 인해서 인플레가 자극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금리를 인상하는데 역시나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연준에서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에 전기 가스요금 또 인상에 대한 아직 뭐 이제 발표가 된 건 고민을 하고 아니지만 있죠,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네. 또 한전에서도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되게 된다면 이게 비단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도 똑같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외식비 상승 또 서비스 비용들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또 앞으로 오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또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도 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연준의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련한 이슈 내용들은 또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서 많이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펙 플러스의 깜짝 감산 소식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물가를 좀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들까지 함께 분석해서 짚어봤습니다.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습니다.